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기균입니다. 오늘 우리 전남과학대학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강의 제목을 해외로 떠나는 박물관 체험, 그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잡았습니다.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 강의가 항상 공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응을 잘 해주시면 그 뜻밖으로 노래가 더 잘 불러지고 강의도 더 실감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스미소니언에 잠깐 그 객원연구원으로 비지팅 스칼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미국 과학관, 미국 박물관에서의 과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쓰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는 이 건물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건물인데요. 1856년대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고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 전체 두 번째로 세워진 박물관 건물인데 정말 아름답죠. 네, 이 건물이 187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이 건물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운이 좋게 2005년도부터 이 건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 15년 가까이 리노베이션을 하다가 금년에 11월 2일 날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있을 때 제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을 때 근무하던 부서인데요. 여기가 그 스미소니언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박물관이 그 안에 한 기구 안에 미국 국립박물관이 19개나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 1년 예산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매년 약 2조 3천억 정도 씁니다. 근데 그 전체를 다 총괄해서 기획하고 평가하는 부서가 이 부서인데 제가 이 부서에 운이 좋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소니언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저한테 큰 멘토가 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캐롤 리비스 박사라고 하시는데 이분 정말 대단한 천재세요. 여러분 그 우주왕복선 중에서 챌린저호가 그 1986년도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폭발 원인을 규명을 하는데 미국 나사에서 이 원인 규명을 할 때 그때 나사를 말하자면 그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운 좋게 이분한테서 스미소니언의 내용을 듣게 돼서 배우게 돼서 속속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중앙일보의 그 과학 칼럼을 한 10개월 좀 넘게 1년 가까이 매주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칼럼 낸 거를 조금 더 보태서 책으로 내놨고요. 이게 운이 좋아서 이제 우수 교양 도서로 문광부에서 선정이 됐고 또 그 우수 과학 도서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금년에 서울대학교의 다양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한 5만 6천 명 교수, 학생, 연구원 다 합치면 한 5만 6천 명 되는데 그중에 1만 4천 명 정도가 말은 다양성과 연관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다양성 도서를 매년 선정을 하는데 세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45선에 제 책이 선정이 돼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때 기념을 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그 중앙일보에 아까 칼럼을 1년 가까이 썼다고 했는데 그때 칼럼을 쓸 때 그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권 박사님, 제가
이 칼럼 쓸 때 딱 이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뭘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이다. 근데 칼럼을 쓴 사람한테 이거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써주셨으면, 이거 세 가지 염두에 두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한다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꽂아보시죠. 내가 편집국장. 예. 우리 이상수. 네. 네. 정치적 색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네네네네. 예. 그것도 중요할 것 같으네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청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그 주제에 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써주세요. 통찰력을 가지고 써주세요.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정보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 말고 좀 더 다양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칼럼을 쓸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통찰력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참 그때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 전문가일수록 제가 보니까 그 전문가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좋은 게 전문가일수록 그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좀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벨기에의 국민 화가죠. 네. 벨기에 돈 500프랑에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 이분이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게 자기 자화상이고 새 알을 보면서 화판에다가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제목을 붙였어요. 이 제목을 여러분 한번 강의 혹시 가능하시면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조그만 그 메모지 하나 앞에다 놓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채팅창에 올리셔도 됩니다. 예,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자, 이 제목의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 네. 혹시 올리신 분 있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네. 예.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정말 놀랍게도요. 미래라고 올리셨어요. 네네네. 예, 미래라고 올린 학생이 계십니다. 네. 미래, 아래 미래죠. 예. 그런데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은 볼수록 그림으로 철학을 한다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로 통찰력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통찰력은 사전을 찾아보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계속 몰입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깨닫는 시점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통찰력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쭉 전체 둘러보면서도 그 속에서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참 좋은 거는 정말 하나하나가 대단한 그 전문가들 그리고 통찰 속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스미소니언에 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그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는 도입부에서 스미소니언을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먼저 잠깐 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을 버추얼 투어도 같이 3D 버추얼 투어도 같이 잠깐 보고 이게 중요한 것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이 세계에서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세계 최대. 그리고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역시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예술, 미술품들,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같이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자면 뭐 각각 하나 가지고 뭐 2박 3일 해도 모자라지만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컨셉트를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워싱턴 DC인데 참 제가 여러분께 가능하시면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새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국제적으로 전부 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슈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줌이 거의 다 이렇게 붐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의 디지털 예의상으로 그 얼굴을 좀 드러내주고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그 줌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정이 안 되는 분은 괜찮고요. 자, 이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가장 핵심인 그 장소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미국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를 자주 보시면 가운데 있는 하얀 큰 탑인데 이게 바로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하죠. 오벨리스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끝에 하얗게 멀리 떨어져 보이는 게 바로 링컨 기념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링컨 기념관인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장소가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이 잔디밭이 유명합니다.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부터 여기 잔디밭까지가 그 이름이 얘가 내셔널 몰입니다. 내셔널 몰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서울시 시청에도 그 잔디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도 이런 잔디밭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 몰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이가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있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예, 그때는 미국 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누굴까요? 예, 이분은 그때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죠. 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내셔널 몰에 모인 200만 인파의 사진입니다. 정말 많이 모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스미소니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사당에서 요 워싱턴 모뉴먼트 말고 요 앞에 있는 잔디밭까지를 보면은요, 요 잔디밭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마일입니다. 그러니까 1.6km가 되겠고요. 요 폭이 작아 보이지만 요 잔디밭 폭이 여기 400m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 바퀴 돌면 4k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셔널 몰에 요 건물들 중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내셔널몰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마일, 여기가 400m인데요.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지붕의 건물 있잖아요. 이게 미국 그 농무성 건물입니다. 이 농무성 건물 하나 빼놓고 나머지 1.6km에 있는 이 건물들이 전부 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 여기가 자연사 박물관이고요. 여기 아까 봤던 캐슬이고요. 여기 있는 게 항공우주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뮤지엄이 따로 하나 더 완공이 돼서 4년 전에 오픈했는데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하면 이 안에 미국 국립박물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위박물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최대인 게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14개가 역시 이 안에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안에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동물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셔널 몰만 한번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국립자연사박물관이고요. 여기가 미국 국립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흑인박물관, 아프리칸 아메리칸 뮤지엄이 따로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였던 캐슬이고 여기가 제가 있었던 A&F 빌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따가 미술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허시온 뮤지엄이라고 해서 현대미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요 밑에 있는 게 항공우주 박물관입니다. 이따 우리가 여기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디언 뮤지엄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이고 여기가 미국 국립미술관인데 이게 처음에 스미소니언이었다가 나중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2마일 정도 더 가면 백악관이 있는데 백악관 바로 앞에 레니 갤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미국 그 국립 초상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미국 미술관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상화 박물관은 미국에서 초상화들을 다 모아놓은 박물관이고요. 여기에 그 미국 미술관 속에서는 이따가 그런 백남주시 작품도 여기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좀 더 가면 여기 우편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우표만 약 600만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제 이것들을 둘러볼 텐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그 국립 동물원이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여기 있는 거 굉장히 큰데 이거보다 더 큰 항공우주박물관이 여기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 가는 데 있습니다. 그걸 우드바 헤이지 센터라고 합니다. 우드바 헤이지 부부가 돈을 줘가지고 그걸로 건물 지었는데 실내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다 실내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우주선하고. 근데 실내 공간이 축구장 3배만 합니다. 건물 실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예.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하면 사람들이 발음도 잘 안 돼요. 도대체 스미소니언이 뭐야? 이렇게. 저도 워싱턴에 제가 93년도에 처음 워싱턴을 1993년도에 처음 워싱턴을 갔는데 뭐 책에도 못 봤던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이름이 스미소니언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스미스에다가 선 플러스 이안. 그래서 스미스의 아들 스미슨, 잭의 아들 잭슨, 닉의 아들 닉슨, 존의 아들 존슨 그렇게 나가잖아요. 스미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스미스는.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형으로 IAN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그래서 스미소니언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제 각각 독립된 박물관들이 이제 19개가 들어있는 건데 사람들이 워낙 박물관이 유명하니까 그냥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렇게 다 얘기해버리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제임스 스미슨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스미슨, 이 스미소니언의 탄생 설화가 좀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실화입니다. 설화가 아니라 이 제임스 스미슨이라는 사람이 그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은 사생아처럼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영국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그 영국 왕족이었는데 그 과부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부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말하자면 바람을 피워서 난 아들이었는데 자기 부인한테 이제 탄로가 날까봐 임신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전부 다 파리로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파리에 태어나면서 아버지 이름도 못 받고 어머님도 그런 상태에서 다만 돈이 많아서 머리는 좋고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평생 동안 그 엄마가 왕족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거든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안 했어요. 죽을 때 독신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에 바로 이 유서를 썼는데요.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전부 내 조카에게 상속하되 만약에 조카가 죽었을 때 또 적절한 상속인이 없다면 이 재산을 전부 팔아서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따서 스미슨의 IAM 붙여서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지식을 늘리고 확산하는 기관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그 설립 목표가 인류의 지식 증진과 확산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임스 스미슨이 한 번도 미국도 가본 적이 없고 워싱턴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 편지 왕래도 한 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는데 정말 그 6년 후에 그래서 이제 조카가 상속을 했는데 6년 후에 그 조카가 죽을 때 또 상속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전부 다 영국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1830년대에 이 재산이 50만 달러였는데요. 여러분 50만 달러면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 연방 예산의 한 몇 퍼센트, 한 3%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통째로 샀는데요. 그때 30년 후에 알래스카를 통째로 산 돈이 72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30년 전에 5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인류의 지식을 증진하고 확산하는 기관을 세운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 한쪽에서는 대학이다, 아니다, 연구소다, 도서관이다, 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는데 8년 동안 그걸 논쟁을 합니다. 8년 동안 논쟁 끝에 결론이 나기를 대학만 빼고 연구소이면서 박물관이면서 도서관이면서 그런 기관을 세운다 해놓고 밥을 지었는데 그 8년 동안 쌓인 이자로 다시 8년 동안 건축한 게 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할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롱텀으로 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박물관 건물이 1856년도에 지어졌고요. 그 안에 이제 허시온 뮤지엄도 있게 돼. 이따 허시온 미술관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에는 약 1,800종의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여기에서 다 보존해가지고 혹시나 죽으면 이제 종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동물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스미소니언 박물관 제가 한 2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그래서 박물관 외형상으로는 박물관 단지이지만 실제로 보면 안에 박물관, 갤러리, 연구소, 관측소, 천문 관측소, 과학실험실, 출판, 뭐 연구 전시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14개 연구소와 스미소니 전 세계 100개국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아무 때나 끊어도 100개국하고 진행되고 있고 이사회가 대단합니다. 이 이사회가 그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당연직, 그다음에 미국 부통령, 그리고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 워싱턴 시민대표 2명, 미국 국민대표 7명, 이렇게 17명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그 당연직 이사입니다. 선출되는 이사들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예산이 자그마치 매년 쓰는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약 2조 3천억 원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기에다가 그 상근 직원이 6,100명이고요. 그리고 세계 수준의 그 연구원이 5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문객이 지금 2억이 넘어요. 매년 여기 방문하는 방문객만 매년 한 3,50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만 그 7,000명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스미소니언 그 규모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께 그 중에서 세계 최대 중에 하나인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인데요. 이 건물은 1911년도에 지어졌는데 미국 워싱턴 DC 내에서 국회의사당 다음으로 큰 그 석조 건물입니다. 도움형으로 돼서 아주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요. 이게 여름면 사람이 뭐 엄청나게 여기 다녀갑니다. 1년에 한 800만 명 정도에서 900만 명 정도가 이 박물관을 매년 가니까요. 그런데 규모가 여러분 자연사박물관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국립생태원이 있고 뭐 생물자원관도 있고 또 여러분 이제 전남 쪽이면 목포 그 자연사박물관도 있죠. 그런데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 하면 사실은 진짜 평가하는 거 그 안에 표본이 몇 점 있느냐, 컬렉션을 몇 점 가지고 있냐가 그 박물관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9개 뮤지엄 전부 합쳐서 약 1억 5,400만 점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자연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것만 1억 4,600만 점입니다. 그리고 1,000만 점 이상이 전부 다 디지털로 다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식물만 해도 370만 종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수장고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곤충이요 한 3,200만 점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3,200만 점. 특히 더 놀라운 건요. 모기 있지 않습니까? 모기만 160만 점이 있어요. 모기 160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찾아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새가 박제해놓은 거면 62만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세요. 까마득하게 저기까지 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 다 이렇게 박제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류, 뭐 바다 생물들 한 800만 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식물들 뿌리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각종 미국에서 나사에서 개발한 모든 비행기와 우주선 다 스미소니언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자연사박물관을 세계 최대. 근데 세계 최대가 어느 정도냐? 스미소니언이 1억 4,600만 점의 자연사박물관이 그 표본을 가지고 있는데 넘버 2가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인데 7,300만 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3가 프랑스인데 거기가 7천만 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되려면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립생태관이 한 160만 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국력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원, 생명, 자원, 생물, 바이오, 그리고 그 에너지에 관한 총체적인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있냐 없냐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 자연사박물관이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그 버추얼로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여드릴 텐데 여기 그 우리 그 최미정 수석연구원이 이제 버추얼 투어를 연결할 겁니다. 예, 지금 버추얼 투어 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구글에서 SI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이니까 SI 치고 NMNH 내셔널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치고 나서 버추얼 치면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 자연사박물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여기 여러분 맵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맵을 잠깐 보시면 이 코끼리가 가운데 있고 요거를 로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로턴다에서 왼쪽에 있는 게 오늘 이따가 우리가 메인으로 보려고 하는 포유동물관이고요. 그다음에 그 코끼리 바로 뒤가 코끼리 바로 뒤를 보시면 거기가 해양 전시실입니다. 오션홀인데요. 이 오션홀을 하나 만드는데 자그마치 돈이 건물 짓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것만 꾸미는데 약 6년 걸려서 그 2,500만 달러 플러스 1,500만 달러 플러스 1,000만 달러니까 2,500만 달러 약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왼쪽으로 그림 뒤에서 이렇게 그 핑크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 있죠. 이게 바로 인류의 기원 전시인데 인류의 조상들에 관한 인류의 진화에 관한 전시집인데요. 이것도 만드는데 약 2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미소니언이 세계에서 그 인고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람 해골이 인류의 조상들 그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은 약 6,000점 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거 플러스 인골만 전부 다 그 100여 년 동안 모아놓은 게 약 33,000명의 인골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같이 이렇게 인골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다 복원시켜 놓은 모양이죠. 이거 만드는데 8명 거 만드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렸어요. 이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면 1층 오른쪽에 코끼리 오른쪽에서 보면은 녹색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화석 전시실입니다. 어마어마한 화석 전시실인데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토스를 지금 물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 맵을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좀 안 보이게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토스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이 공룡 그 화석이 또 유명한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의 M555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석은 세계에서 그 세 번째로 유명한 세계 세 번째로 유명한 진짜 화석입니다. 그런데 얘가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를 무는 장면 하나를 연출하는 것만 가지고 자그마치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건 스미소니언 자체 소유는 아니고 이 미국의 그 화석들은 공룡 화석들은 발굴된 지역의 그 땅 주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그 공병대에 있는 부대에 있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미국 공병대 소속 건데 그거를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50년 임대 조건으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요. 데이빗 코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자그마치 그 3,500만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00억 넘게 기증해서 그거 가지고 6년 걸려서 이 전시실을 꾸며놨습니다. 이 안에 화석이 한 720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그 화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그 나무숲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이 고생대 작가들이 그때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좀 트리케라톱스 물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4년이나 걸렸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맵에서 여러분들 이 버추얼 투어를 하실 때는 맵에서 여기 이 퍼스트 누르면 1층이고요. 세컨드 누르면 2층 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층에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스미소니언에서 최고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보셨던 그 코끼리고요. 두 번째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 얘입니다.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인데요. 자그마치 블루 다이아몬드가 45.52캐럿짜리입니다. 그런데 얘 이름이 호프입니다.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해리 윈스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다이아몬드 회사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해리 윈스턴인데 이 해리 윈스턴이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한 1시간 해도 모자라니까 일단 여러분께 그 해리 윈스턴이 기증해서 58년도부터 여기까지 있게 된 호프 다이아몬드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있어서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과 광물이 약 24만 점 정도 있으니까 대단한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층에서 요 하늘색으로 된 것 두 군데 있는데 한 뒤에 있는 하늘색 있죠. 여기는 척추동물의 뼈만 가지고 전시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그 척추동물의 뼈만 가지고 그걸 다 맞춰서 전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나비 파빌리언, 그래서 살아있는 나비들이 돌아다니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께 이 코끼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요. 최근에 전시의 경향 중에서 두드러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동물 화석이나 표본을 박제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강력한 이슈가 되는 메시지를 여기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코끼리, 얘 이름은 이제 헨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코끼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코끼리 박제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몸무게가요, 자그마치 11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코끼리가 제일 큰 게 7톤, 암컷은 한 4톤 정도 되거든요. 얘는 7톤이고 아까 그 여러분 그 주라기 파크에서 나왔던 티라노사우루스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무게가 6.5톤입니다. 이 코끼리 한 마리가 티라노사우루스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코끼리였죠. 이 코끼리를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불법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런 코끼리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들을 빅헌터라고 했습니다. 그 사냥꾼이 1년을 별러가지고 이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코끼리를 박제를 하라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는 이게 그 코끼리가 사바나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사바나 기후의 식생들을 여기다 다 놨었는데 2015년부터 사바나 식상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주 썰렁하게 바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코끼리를 그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Elephant in danger. 위험에 처한 코끼리. 그리고 your choice make a difference.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무슨 뭐 선거 구호처럼 당신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코끼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 개체수가 약 1000만 마리가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랬는데 지금은 코끼리가 약 40만 마리 정도 살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요. 그러니까 96%가 다
죽은 거죠. 근데 이 죽은 이유가 자연 감소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밀렵을 통해서 코끼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989년부터는 모든 코끼리가 다 새롭게 근데 그 이유가 거의 다 코끼리 상아 때문이거든요. 코끼리 상아를 밀렵꾼들이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요, 상아가 그 뇌에 있는 골뼈하고 같이 연결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최대한 뽑기 위해서 이걸 여기까지 죽이면 코끼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죽고 있는데 1989년도부터 그래 전 세계가 새롭게 잡은 코끼리의 상아는 아예 불법 거래를 하는 걸로 해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아 죽여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사이에만 자그마치 10만 마리의 코끼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이고 지금은 아예 옛날에 이걸 압수하면 언젠가 또 거래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런 걸 잡으면 다 빠셔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코끼리를 죽이지 않으려면 상아를 쓰지 말아야 된다. 상아가 코끼리를 죽이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코끼리를 살리자는 의미로 이 앞에 성난 코끼리의 모습을 다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이제 스미소니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코끼리 있는 데서 왼쪽으로 보면 오션 테라스 카페가 있습니다. 오션 테라스 카페. 예, 여기 그렇죠. 예. 예, 카페에 가면 이게 뭔가요? 예, 상어의 2,400만 년 전에 살았던 메갈로돈입니다. 근데 얘가 이게 그 전시실에 있지 않고 얘가 어디 와 있냐 하면 식당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메갈로돈은요 2019년도에 스미소니언이 다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원시킨 모습을 만들어 놓지 않았었는데 이게 길이가 16m입니다. 16m인데 2,400만 년 전에 살았었는데 얘가 옛날에는 워싱턴 지역이 다 바다 밑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살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얘가 상어에 말하자면 이제 조상에 가까운데 사람들이 상어를 좀 엄청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게 죽이고 있어요. 상어를요, 상어 지느러미 가지고 여러분 중국 요리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네, 샥스핀입니다. 샥이 바로 상어란 뜻이고요. 핀은 지느러미잖아요. 그래서 샥스핀 스프를 먹느라고 이 사람들이 상어를 잡는데 상어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공장으로 다시 가공 공장을 가져와서 상어 지느러미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경제성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배에서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상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그렇게 죽이는 상어가 자그마치 매년 1억 마리입니다. 그래서 제발 싹스핀 같은 거 이제 먹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이제 상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상어 사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상어 사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미소니언 자연사방송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세 번째 메시지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우선 포유동물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포유동물관 이제 여기 잠깐 그림은 좀 지도만 없애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포유동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이 포유동물관도 대단합니다. 포유동물관을 5년 동안 이걸 만들었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베링이라고 하는 패밀리에서 자그마치 그때 200억을 줬습니다. 근데 200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 안에 이걸 꾸미는데 200억이 들어갔다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포유동물관 메모리 홀에 오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포유동물은요.
모든 포유동물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포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이 스미소니언 그 포유동물관은요, 크게 보면 그 오리엔테이션 존이 하나 있고요. 여기 오리엔테이션 존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존. 그리고 요 파란 거에서 위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온대 지역과 한대 지역.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과 그 다음에 그 툰드라 기후 있는 지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그 오세아니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다음에 남미, 남아메리카 지역.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전체 오리엔테이션 좀 빼놓고 그 아프리카 존, 그 다음에 온대 한대 기후, 그 다음에 그 적도하고 남아메리카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유동물관이 스미소니언 포유동물관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요, 전부 다 포유동물관을 만든다고 하면 그 유리상자 안에다가 동물을 갖다 이렇게 넣었는데 그 식생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많이 해놨는데 여기는 입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Welcome, 이게 오리엔테이션 존인데요. Welcome to the mammal family reunion. Come meet your relatives. 그래서 이 포유동물, 메모리가 포유동물이잖아요. 포유동물 가족으로 다시 합치게 된 것을, 모이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을 만나보세요. 오셔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다 친척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모든 포유동물의 공통조상이 있고요. 모든 포유동물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 세 가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문제인데요. 혹시 예, 첫 번째 뭘까요? 예, 채팅방에 예, 한번 채팅창에 한번 입력시켜 보시죠. 공통점, 모든 포유동물의 공통점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채팅에 와 있는 털이 있다. 예, 털이 있다. 오,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잘 맞췄습니다. 예, 예, 대단하시네요. 우리 엄소연님이 해주셨는데, 예.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모든 포유동물의 두 번째. 우리 한자어로 포유동물이라고 하는데 포자가 무슨 포자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젖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예, 그 포자가 젖먹일 포자입니다. 젖먹일 포, 그 다음에 젖유자죠. 그래서 젖을 먹인다, 새끼에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예,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 가지고 교과서에서도 전 세계가 다 결론이 나 있는데 포유동물의 공통점 세 가지 세 번째를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룹 활동? 네,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좀 화면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포유들의 공통점 세 가지는요, 바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는 포유류가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바늘두더지, 또 가시두더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리너구리입니다. 얘네들은 그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동물이죠. 그런데 새끼를 낳는다가 아니라 알을 낳는 포유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은 아니고요. 바로 여기 세 번째 귀에 있습니다. 스페셜 이어본, 귀 속 뼈가 있는데요. 귀 속 뼈의 울림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모든 포유동물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얘기 그만해나 아주 이골나게 들었어 그러잖아요. 바로 귀에 뼈가 생기게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귀에 뼈를 가지고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게 모든 포유동물의 공통점입니다. 이거 하나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포유동물 하나가 포유동물의 공통점 세 가지 중에
귀 쪽 뼈로 듣는다는 하나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걸까요? 네, 이분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를 귀에 대지 않고 머리에다 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골전도 전화기로 전화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뼈를 보면은요, 귀를 보면 귓바퀴가 있고, 이제 웨이도가 있죠. 바깥 귀 소리가 지나가는 귀이 있고, 이 고막이 있습니다. 근데 고막이 막을 울리면 이게 그 귀 쪽 뼈를 갖다가 두드리게 되는데요. 귀 쪽 뼈가 세 가지 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망치뼈, 또 하나는 모루뼈, 그리고 또 하나는 말 안장 이렇게 발 끼우는 데처럼 되어 있는 등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등자뼈. 이렇게 세 가지의 뼈가 여기 귀 쪽 뼈에 있거든요. 이 귀 쪽 뼈 세 가지가 그 세 가지의 울림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 모든 멸종한 포유동물 중에서 현존하는 모든 포유동물은 다 이 세 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포유동물 조상 중에서 이 뼈가 하나였던 그 포유동물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냐? 여러분 혹시 이런 헤드폰, 이어폰이 아니고 헤드폰이죠. 얘는 소리 귀 안에 넣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지금 팔고 있죠. 스포츠용품점도 그렇고 전자제품점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로 해서 듣는 소리인데 얘는 바로 귀 쪽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골전도 방식입니다. 우리 뼈의 울림으로 이 소리가 증폭돼서 소리를 듣는 방식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골전도 방식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이 귀 쪽에다가 탁 꽂으면은 외부에서 빵빵 소리가 나거나 위험한 소리도 못 듣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전거 타고 한 사람들도 이런 걸 통해서 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골전도 방식 헤드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녹음기 소리하고 내 목소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듣는 목소리는 공기 전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소리 플러스 내가 말하면서 내 골이 울려서 전달되는 소리가 합쳐진 소리가 내가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녹음해 놓은 소리는 다들 여러분 녹음해 놓으면 이상하다 내 목소리 같지 않아 그러는데 그거는 녹음해 놓은 소리는 바깥 귀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 보면 이 안에 뼈가 스페셜 이어본이 고장났거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거를 와우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빨 빠지면 여기다 이빨 임플란트 하듯이 이렇게 그 귀뼈를 갖다 임플란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 임플란트라고 해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이 와우 수술, 이어 임플란트 수술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그 농아가 3,000명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하나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한테 제가 좀 재미난 제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놈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삼성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제품을 하나 스마트 시계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시계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소리를 이렇게 시계를 찾는데 시계의 소리가 나면 그 시계에다 이렇게 손을 찍어가지고 내 귀에다 대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있었어요. 예, 바로 터치어 사운드 그랬는데 이렇게 시계에서 울리는 그 신호가 오면 손으로 문져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여기다 귀에다 대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이거 한번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Yeah, it's real good volume. I can hear everything. You didn't hear that in the beginning? It's amazing. It's amazing. How? I hear it. The sound's coming through. Yeah, I like it. So funny. Whoa. Hallo? Oh. Hey, du hörst einfach die Musik. Yeah. Oh wow, that's really cool. That's crazy. 네. 터치어 사운드입니다. Hello?
자, 어떻습니까? 이 귓속뼈 하나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귓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걸로 이렇게 소리를 잡는 것까지가 현재 기술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놈들 연구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펀딩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들리는 음질이 이게 예상보다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러고 막 Yeah, it's really 말을 good.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놈들 연구소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손끝 통화의 성능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기다 계속 투자할 것이냐. 지금 한 5년 됐는데 아직 더 제품이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래도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포유동물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런 점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버추얼 투어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 중지할게요. 예, 그래서 스페셜 이어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유동물관에 계속 아프리카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프리카관인데요. 여기가 포유동물 274마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관의 제일 앞에 오면 바로 기린이 있습니다. 자, 이 기린이 그때 특이한데 이 기린 한번 보십시오. 얘가 혀가 까맣습니다. 기린 혀가 까맣고요. 그리고 얘는 아주 억신 나무까지들 다 먹는데 이 기린 혀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먹어도 얘는 다치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린이 목이 옛날부터 기린 목이 길었을까요? 네, 그걸 보여주는 화면이 앞에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밑으로 들어와서요. 여기 이 나무 있는 데 한번 보세요. 이게 기린이 옛날에는요 목이 이렇게 짧았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이 사막화돼 갑니다. 사막화가 돼 가면서 얘가 사바나 기후로 바뀌고 있는 거죠. 사바나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면서 점점 이 목이 짧은 것들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이 긴 아이들만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던 것이 이렇게 포레스트 삼림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린은 사실 가장 키가 큰데 기린 키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아카시아 나뭇잎을 자꾸 떠먹고 있는데 이 목구멍 쪽에 겉에는 까맣지만 목구멍 쪽 혀 색깔은 분홍색이에요. 그런데 얘가 나뭇잎 훑어먹는데 아프리카 뜨거운 햇살에도 화상을 입지 않고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린의 목뼈가 옛날에 작았을 때와 컸을 때와 목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린 목뼈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보니까 오늘 간호학과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사람 목뼈는 몇 개인가요? 네, 사람 목뼈가 7개죠. 기린이요. 옛날에 1400만 년,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요 조그만 뼈가 있고 큰 뼈가 있는데 조그만 뼈는 바로 뭐냐면 케냐에서 발견된 1400만 년 전의 기린의 조상입니다. 얘가 이제 그때 이 종이 사모테륨이라고 하는데 이 사모테륨 화석인데요. 얘가 그 가운데 있는 게 현생 기린의 목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 목뼈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공통점이 이 목뼈가 7개입니다. 7개. 그런데 7개가 아닌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발가락 나무늘보 있죠. 나무늘보 중에서 세 발가락 나무늘보가 있고 두 발가락 나무늘보가 있는데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목뼈가 9개,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목뼈가 7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듀곤과 매너티 아시나요?
듀공과 매너티가 있는데 이 매너티와 듀공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너티는 여러분들이 얘가 듀공일까요, 매너티일까요? 예, 얘가 매너티입니다. 매너티는 이 꼬리 있는데 그 꼬리 지느러미 있는 데가 이 모양이 밥주걱처럼 생겼죠. 예. 그런데 듀공은 얘가 이렇게 고래처럼 이렇게 저 반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뒷부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이렌, 이너가 바로 듀공입니다. 아니 저 매너티입니다. 매너티. 예. 근데 매너티인데 얘가 어떻게 뱃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이게 꼭 저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보면 이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매너티도 목뼈가 6개입니다. 매너티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코뿔소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코뿔소 잠깐만 제가 좀. 아니, 아까 조금 아까 있던데. 네네. 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네. 여기 코뿔소가 있는데요. 이 코뿔소가 사람들이 또 이 코뿔소 뿔을 또 많이 잘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코뿔소는 그 1905년도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다가 기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코뿔소 코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뿔과 뼈의 차이도 있고 또 이와 뼈의 차이도 있는데 그걸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뿔도 여러 가지 있는데 뼈는 아닙니다. 뼈는 아닌데 뿔을 보면 크게 보면 몇 가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여러분들 그 사슴 뿔 있잖아요. 근데 한의원에서 많이 그 중요하게 따지는 게 녹용과 녹각이 있죠. 녹용과 녹각의 차이는 아시나요? 네. 녹용은 얘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피가 그 안에 다 올라가서 딱딱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가 녹용이고요. 얘들이 그 가을이 되면 번식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그 뿔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녹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뿔소 그 뿔은 뭘로 됐을까 사람이 궁금해하는데요. 코뿔소 뿔은 사실은 뼈도 아니고 뿔도 아니에요. 얘는요, 코뿔소의 그 코 속 그 물질하고 털하고 섞여가지고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예, 그런 뿔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포유동물관을 잠깐만 제가 한 2, 3분 내에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유동물 중에서 아프리카관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관, 예. 예, 아프리카관에서 가운데를 쭉 보면은, 예, 저쪽 가운데로 멀리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거 개미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가 그 표범이죠. 예, 표범이 그 암팔라를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개미집인데요. 흰개미집 옆에 가면 이쪽으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예,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 땅돼지, 예, 흑돼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관에서 기린들이 이제 물을 먹고 있고 하마가 있고 그런데 이 기린이 여러분 좀 다리 벌린 모양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 뭐 사람들 같으면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안 벌리는데 왜 기린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8팔자 모양으로 바깥으로 내리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 기린은요 언뜻 보기에는 여기 이게 무릎 관절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무릎 관절이 아니고요. 얘가 발목 관절입니다. 발목 관절이에요. 발목 관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처럼 생각했던 여기가 이 끝에까지가 이게 다 발인 거죠. 발.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관절은 사실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유동물관에서는 아까 요게 잠깐 옆으로 돌아보면 아까 그 개미집인데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얘가요, 이렇게 흰개미집인데 흰개미집 안에 이게 보통 몇백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개미핥기가 없습니다. 개미핥기가 없는 대신에 이 흰개미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는데 주식으로 삼는데요. 얘가 바로 흑돼지 또는 땅돼지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이 혀 길이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혀를 날름날름 해가지고 흰개미를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흰개미집은 또 굉장히 유명하죠. 흰개미집이 이 안에 통풍시설까지 다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 흰개미를 잡아먹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흰개미가 개미과인 줄 알았더니요. 흰개미하고 바퀴벌레하고 같은 과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으로 그 뭐라 그러죠? 이 개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지방으로 잠깐 가보면은요. 네? 사실적인 거.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시가 참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런 표현은요, 이거 표범이 잡아서 M8 여기다 올려놓은 거 보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암사자 2마리가 물소 사냥하는 것도 정말 실감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잠깐 문제 하나 잠깐만 내드릴게요. 이 표범, 여러분 표범하고 치타하고 재규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얘가 진짜 표범 맞나요? 궁금하시죠? 잠깐 제가 화면 중지하고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린 얘기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 표범은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 검고 둥근 무늬가 있습니다. 표범은. 그다음에 재규어는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 둥근 그 무늬 안에 검은 점이 찍혀 있어요. 치타는 가운데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는 둥근 무늬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그래서 이게 표범은 이렇게 돼 있고 재규어는 가운데 검은 점이 있고 치타는 아예 둥근 무늬는 없이 그냥 점만 찍혀 있는 거죠. 얘는 퓨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거는 표범일까요? 재규어일까요? 아니면 치타일까요? 예, 표범이죠. 표범. 예, 가운데 점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포유동물관으로 들어와서 저 좀 숨가쁘게 넘어가고 있네요. 제가 쉬는 시간 원하시면 혹시 여러분들 쉬는 시간 원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한 5분 정도 쉴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계속 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온대 지역에 와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온대 지역에 오게 되면은 온대 숲은 지금 이제 가을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온대 숲에서 이게 뭘까요? 새도 잡아먹는데, 얘가 바로 시라소니입니다. 시라소니. 예. 그리고 시라소니가 이렇게 새를 잡아먹을 정도로 참 날렵하죠. 예, 사기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온대 지역에서 우리가 또 그 만화 영화나 잘 보면 얘가 뭘까요? 여기 예.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죠. 예. 얘가 바로 라쿤입니다. 아메리칸 어구리. 예. 근데 얘는 그 가을 되면 몸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살을 쪄서 왕창 먹고 나서 겨울을 난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예, 여기 이 대평원 지역에 아메리카 대평원 지역에 여러분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늑대와 춤이라는 데 보면은 얘들이 엄청나게 달리죠. 대평원은요. 대평원을 보통 우리가 프레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넓습니다. 근데 이 프레리에 사는 동물들은
크게 보면 이 들소하고 가지뿔 영양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빨리 달리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가지뿔 영양은요 최대 시속 105km까지 달립니다. 얘가요. 그리고 무리지어 사는 것 자체가 자기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물고기들이 그 바닷속에 왕창 모여 있잖아요. 커다랗게 떼물처럼 몰려있는데 그걸 우리가 스쿨링이라고 하잖아요. 스쿨링, 학교 가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 가지뿔 영양이나 들돌 보면 바로 그 물고기, 스쿨링이 생각이 납니다. 가지뿔 영양은 이 이름에 영양이 들어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사슴이나 영양이 아니라 기린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250만 년 전에는요, 북아메리카 지역에 치타가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치타는 시속 132km를 달리는데 얘가 그 가지뿔 영양을 주로 사용하면서 살았었는데 한 1만 년 전 빙하기 때 북아메리카에 사는 치타들이 다 멸종했죠. 그리고 또 대평원에서 우리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굴, 예, 프레리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예,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레리독이 있는데 이 프레리독은 그 해석하면 이게 대평원의 개 이런 얘기죠. 프레리에 사는 개라는 뜻인데 이 작은 사람 다람쥐과의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그 먹이를 찾을 때만 바깥으로 나오는데 천적을 보면 개처럼 짖는다고 해서 이름이 프레리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들만의 언어가 발달해 가지고요. 이 프레리독은 그 천적이 어떤 종류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우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얘들 땅굴을 파고 사는데 땅굴 길이가 보통 5 내지 10m 정도 이렇게 들어 살고 이렇게 보시는 것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더 놀라운 건 배설물을 모아놓는 화장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사회성이 좋아서 500마리 이상이 한 마을을 살고 있고 마을 하나에 굴이 그러니까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잠깐 추운 지역으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예. 이 북아메리카 예, 추운 지역으로 오면 여기가 툰드라, 예, 툰드라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북극여우가 있고, 그다음에 술록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위에 보면 이제 그 북극곰도 있는데요. 이 북극여우는요, 그 털이 풍성해서 얘는 영하 40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저 곰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그 꼬리가 몸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낮잠을 잘 때 코를 살짝 닫고 잡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이제 추위를 막아주는 건데요. 북극여우가 재미있는 게 얘는 겨울에는 털이 하얀색인데 눈 쪽에서 아주 위장하게 딱 맞죠. 그런데 여름에 되면 머리, 등, 꼬리 이런 데가 갈색, 그리고 옆구리하고 배는 베이지색으로 바뀌어서 또 여름에는 또 여름색으로 위장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술록 중에 이게 이제 겨울에 사는 거고요. 이 술록이 있는데 술록 중에서 북아메리카에 사는 술록을 우리가 카리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카리브는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눈을 파내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브가. 그래서 얘는 발굽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발굽 모양이 계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스펀지처럼 생겨가지고 걷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발굽태가 아이젠처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산 모양이 돼서 눈을 파헤쳐가지고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술록은 이제 추위에 잘 견디게 털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겉에 털은 뻣뻣하고 속 털은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고 그래서 털 사이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죠. 예. 예. 이제 남아메리카 아까 저 북극곰도 사실 한마디 얘기해줘야 되는데 북극곰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털이 투명합니다. 털이 투명한데 안에 피부색은 까매요.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물은 알면 알수록 좀 신기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할 수 없이 시간 낭비 때 이 북극곰이요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얘가 얼음 위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 숨 쉬러 올라오는 이제 그 해달이라든가 바다 사자 같은 데 올라오면 그걸 위에서 꽉 하고 팔로 내리치는데 그 내리칠 때 맞는 충격이 1톤입니다. 1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우리 부득이 이제 남아메리카로 왔습니다. 남아메리카는요
이 브라질 아마존 숲이 세계 최대 열대 우림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200종 정도의 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무늘보, 얘는 완전 게으름뱅이죠.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털 쪽에서 이끼가 자랍니다. 털 쪽에서 이끼가 자라면 회색 털이 녹색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아주 영양가가 적은 나뭇잎을 먹는데 그래서 위가 여러 개입니다. 위 속에 박테리아로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나뭇잎을 소화시키는데 한 달이 걸려요. 지금 보시는 거 아까 그 나무늘보는요. 그 세 발가락 나무늘보인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뼈가 9개죠. 대부분의 다른 포유동물 7개인데 얘가 2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9개인 덕분에 얘는요.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270도 돌릴 수 있어요. 새처럼. 네. 그리고 이 털이 자라는 방향도 거꾸로입니다. 보통은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털이 자라는데 얘는 거꾸로 매달리는 바람에 다리에서 머리 쪽으로 털이 자라는 특이한 동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개미핥기가 여기 보이죠. 이 개미핥기는 지금 한 1m 정도 넘는데 얘는 새끼를 낳으면 거의 1년 가까이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닙니다. 그런데 얘 발톱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발톱이 앞다리에는 그 발톱이 4개, 뒷다리에는 발톱이 5개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10cm 정도 돼요. 이 앞발로 굴을 헤쳐가지고 긴 혀를 개미굴에 들이밀고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근데 혀 길이가 60cm입니다. 근데 혀를 그 개미 잡을 때 혀를 안에 넣어서 60cm짜리 혀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는데요. 그 하루에 1분에 150번, 1분에 150번 날름거려요. 그리고 개미핥기가 이 주둥이가 길어가지고 개미 수백 마리를 입속에 이렇게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가 없어가지고 개미를 씹어먹지 못하거든요. 그냥 삼킵니다. 그 대신에 삼키고 나서 모래하고 자갈을 먹어가지고 그 윗속에서 개미들을 잘게 부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맛만 보여드리고 또 오스트리아로 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포유동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코알라가 있고, 코알라죠. 그 다음에 캥거루가 있고, 오리너구리, 바늘두더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코알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얘는 그 건조한 산림지대에서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은 데서 자라는데 이 나무가 높이 자랄 땐 90m까지 자랍니다. 나무 높이가. 그런데 코알라는 물도 거의 먹지 않고 유칼립투스 나뭇잎만 먹어요. 하루에 20시간 이상 잠을 자고요. 이 유칼립투스 나뭇잎 독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유대류입니다.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젖을 먹이죠. 그래서 그 새끼가 젖을 뗄 때 특별한 이유식을 먹이는 걸로 유명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항문에서 나오는 반쯤 소화된 그 유칼립투스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마의 똥을 먹고 그게 이유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걸 먹어야만 얘가 그 애초에 없었던 그 소화 효소를 엄마 그 똥에서부터 얻어가지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먹어도 그 독성이 있는데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호주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수억 마리가 이 코알라가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캥거루가 있는데 캥거루가요, 여러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캥거루 중에서 얘가 이제 유래주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봅니다만은 이 호주 지역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캥거루가 한 3,400만 마리 정도 돼요. 캥거루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한 9개월을 살게 되고요. 전시실에서 캥거루가 보이는데 이게 붉은 캥거루가 있고 나무타기 캥거루가 있죠. 근데 이 붉은 캥거루가 나무 초원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얘가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캥거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포유동물의 공통점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거 오리너구리하고 그 바늘두더지 얘기를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뒤로 오른쪽으로 좀 여기 지금 오리너구리가 있습니다. 바늘두더지 지금 이쪽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는 포유류죠. 오리너구리는 이 부리는 오리부리, 몸은 수달처럼 생겼고 그리고 꼬리는 비버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고요. 그런데 얘는 알을 낳지만 알에서 부화한 새끼에게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젖을 먹이지만 젖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가슴에 있는 털 사이로 스며나온 젖을 새끼가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오리너구리는 그런데 얘는 흙탕물 속에서도 먹이를 잘 찾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고 잡는 게 아닙니다. 부리에 85만 개 정도의 전기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이를 잘 찾습니다. 근데 성체 오리너구리는요, 이빨이 없어요. 새끼 때는 있었는데 이거 다 빠지고 나서 다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컷 뒷다리에 이제 유일하게 독침이 있어가지고 이 호주 20센트 동전에는 이제 이 오리너구리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오리너구리처럼 알을 낳는 포유동물이 하나 더 있는데 걔가 바로 바늘두더지입니다. 이 바늘두더지는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포유동물에 관해서 제가 그냥 숨가쁘게 막 넘어왔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하나 퀴즈를 하나 좀 내드릴까 싶어요. 포유동물 맞히는 개념으로.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화면을 공유 잠깐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예전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제가 LA 자연사박물관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를 세 문장 6단어로 정리한다면. 다시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를 세 문장 6단어, 다시 말해서 그 2단어로 된 문장 3개로 표현해 보면 뭐가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항공우주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항공우주박물관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잠깐 한번 보고 한 2분 정도 되는데 보고 나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께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항공우주박물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얘기를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미소니언의 항공우주박물관은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는 내셔널 몰,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 있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항공우주박물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덜레스 공항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맵이 있거든요. 네, 이 맵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버추얼 투어를 즐기자면 이제 그 버추얼 투어를 NASM,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해서
들어오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채팅창에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고요. 1층 전시실이고요. 2층 전시실 맵입니다. 이거를 버추얼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제일 앞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보잉의 그 마일스톤이 뭐예요? 이정표죠. 예. 플라이트, 마일스톤 오브 플라이트니까 비행이 이정표, 보잉사가 만든 비행의 이정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왼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우주 경쟁 시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우주 관련된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항공의 발전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우징스 플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하우징스 플라이는 뭐냐 하면 비행기가 나르는 모든 원리를 여기서 다 나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잉 항사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제주 서귀포에 가면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그 스미소니언에 같이 링크를 시켜가지고 스미소니언에서 자문을 해줘서 이 하우징스 플라이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 떠서 우리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다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제주도 가시면 서귀포에서 보시면 스미소니언 안 가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잉의 마일스톤 오브 플라이트 홀입니다. 굉장히 뭐가 많죠. 예. 화면 공유할까요? 네, 화면을 이제 여러분께 버추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추얼로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복잡하면은 뭘 보냐면 여기 왼쪽에 I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빨간 거. I를 누르면 이게 지도가 나오고요. 그 지도에서 위치를 누르면 바로 그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딱 보시면,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얘가 바로 그 달 착륙선입니다. 달 착륙선. 루나 모듈이라고 하죠. 달 착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뭐 인공위성 같은 게 많이 있죠. 얘가 익스플로러 1호입니다. 여기 요거 길게 한 1m 좀 넘게 보이는데, 그 익스플로러 1호가 얘는 뭘까, 얘가 바로 소련이 쏘아 올렸던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1957년도에 이 인공위성인데요. 스푸트니크 1호를 소련이 쏘아 올린 걸 받고 미국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사를 만들었거든요. 나사를 만들고 나서 바로 쏘아 올리려고 하니까 자기네도 인공위성을 바로 1957년 10월 달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는데, 미국이 바로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해서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독일 출신의 폰 브라운 박사를 영입해 왔었는데, 그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걸로 쏘아 올린 게 바로 엑스플로러 1호죠. 그리고 이 바람에 미국이 나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을 만들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둘러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그 1호 프렌드십 1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잠깐 오른쪽으로 좀 더 보여주세요. 이게 1인용이고요. 존 글렌이 이걸 타고 갔다 왔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가 이제 2인용이 있습니다. 2인용이 있고, 아폴로 11호는 3인용입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루너 모듈이라는 건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할 때 썼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잠깐 이제 돌려. 위층에서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층에서. 여러분 여기 맵을 보시고요. 여기 I를 누르고 나서 2층에서 보시면 됩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이제 달 착륙선 루너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비행기가 있죠. 이렇게 세인트 오브 루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얘가 바로 그 최초로 대서양 횡단을 했던 그 비행기죠. 실물 모형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실제입니다. 모형이 아니고 실제 바로 그 비행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얘가 여러분들 아마 7월 달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가요?
스페이스십 1입니다. 스페이스십 1. 네. 얘가 스페이스십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 주황색으로 된 비행기가 있는데 얘가 바로 벨 X1입니다. 벨 X1.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부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찰스 린드버그가 이걸 타고 조정했는데 1927년도에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그 뉴욕을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 없이 33시간 39분 만에 이제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초의 대서양 횡단을 성공한 거죠. 근데 이때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서 6,000km를 날아가게 됐는데 그걸 하느라고요. 사실은 안에 라디오도 없고 방향 탐지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조명탄 심지어 낙하산까지 실지 않고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나를 타고 갔다고 해요. 린드버그가. 그래서 참 대단한 용기죠. 예. 그랬고 결국 그걸로 그 상품이 25,000달러가 그때 걸려 있었는데 그걸 담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옛날에 그 비행기를 타면 다른 다 위험하다.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치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가 비행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비행기가 생각보다 안전하구나 해가지고 이 비행 승객이 1년 후에 그 비행기 수가 4배로 늘었고 비행기 타는 승객이 30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그 벨 X1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다 폭발해 버린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 조종사가 척 예거였는데 캡틴입니다. 캡틴이니까 대위 아니면 대령이죠. 예, 대령이겠죠. 근데 척 예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그 비행기에서 이 쾅 하고 초음속을 돌파하고 나서 사운드 배리어를 돌파하고 나서 이 척 예거 한 말이 뭐냐면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겁니다. 예, 괜찮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초음속 속도를 우리가 마하 1이라고 하는데 이 척 예거가 마하 1을 돌파한 최초의 비행사고 또 척 예거가 마하 2.0도 최초로 돌파한 비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가운데 있는 게 스페이스십 1입니다. 스페이스십 1. 스페이스십 1은 뭐냐면요. 최초의 그 민간 우주선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요번에 그 금년 7월 달에 그 리차드 브랜슨이 스페이스십 E1을 가지고 우주 관광을 한다고 갔다 왔죠. 네. 그때 갔다 온 지역이 이제 높이가 86km 고도까지 올라갔다 와서 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그건 우주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리차드 브랜슨은 무슨 얘기 미국은 그게 다 80km 이상이면 다 우주라고 하는 거야 해서 있었는데 바로 리차드 브랜슨이 이 스페이스십 1을 2004년도에 그 100km 넘어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리차드 브랜슨이 이 비행기를 시스템을 다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세 개의 그 항공우주 회사가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열러 가고 있습니다. 리차드 브랜슨,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인데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7월 달에 갔다 왔고, 9월 달에 그 스페이스X가 다녀왔죠. 근데 스페이스X는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하고 스페이스X가 이 우주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그 X-15 비행기입니다. X-15. 네. 근데 네. 그런데 참 제가 아까 스페이스십 1 얘기할 때 까먹은 게 있는데 벨 X1이 비행기가 얘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벨 X1은 그 비행기 폭격기에다 얘가 싣고 올라갔다가 얘를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서 얘가 그 점화를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내서 마하 1, 마하 2를 갖다가 돌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을 그대로 응용한 게 스페이스십 1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브랜튼의 비행기도 얘가 그 5만 마일까지 이렇게 그 올라갔다가 5만 마일에서 딱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 떨어져 가지고 얘가 그 이 제트 엔진을 가동해서 이제 우주까지 갔다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참 47년도에 시작했던 벨 X1의 방식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얘가 그 벨 X15인데요. 얘가 지금까지 날랐던 비행기 중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얘는 마하 6.7까지, 마하 6.7까지 속도를 냈었고, 이거는 사실은 그 비행기로 쏠려고 한 게 아니고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우주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그 속도를 내려고 이 벨 X15를 개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 잠깐 우리 라이트 브라더스, 라이트 형제가 있는 곳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라이트 형제가 있는 곳인데요. 그 1903년도에 최초로 동력 비행에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죠. 그런데 1903년 12월 17일 날 했는데 여기 근데 보시면 예. 이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이럽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시실은 라이트 형제 플라이어 1호에 관한 전시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에 이렇게 한번 자전거가 있는 게 보일 텐데 왼쪽으로 잠깐만, 예, 조금만 더, 예, 예, 이쪽에 보면 자전거가 보이죠, 자전거가. 잘 안 보이나요 지금? 네, 여기서는 예, 이 라이트 형제가 사실은 자전거 수리공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하고 비행기가 무슨 상관가 있을까요? 이거 이 비행기 자세히 보면요, 동력 전달하는 체인이 자전거 체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그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게 1903년도에 키티호크라고 하는 이제 모래 언덕에서 최초의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번 비행했는데 2번 성공하고 2번 실패했는데 그때 제일 길게 간 게 56m, 12초를 날라서 50m를 갔는데 이것 때문에 그 말하자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결국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위험하게 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그때 스미소니언의 관장 3대 그 회장의 세크레타리가 그 랭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랭글리가 만든 비행기가 그 무인으로 갈 때는 성공했는데 유인으로 갈 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걸 보고 뉴욕타임즈에서 그 다음날 신문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어제 랭글리 박사가 만든 비행기가 그 하늘을 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년 이내에는 사람이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바로 라이트 형제가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나 또 이렇게 그 비행기를 절대 나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르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순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또 아까 린드버그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린드버그가 33시간 39분을 논스톱으로 해서 파리까지 가니까 그때 파리에 1927년도에 20만 명이 그 환영을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1년 만에 비행기가 4배로 늘고 그걸 타는 승객수가 30배로 늘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 있는 전시실은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유명한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게 보통 그 우리 커다란 스쿨버스 차, 관광버스보다 좀 더 큽니다. 네. 그런 길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75년도에 그 아폴로 우주선을 탄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74년도죠. 아폴로 우주선하고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이 우주에서 도킹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이쪽 러시아 우주인하고 미국 우주인이 악수를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을 재현한 거죠. 네. 이렇게 그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비행기는 이건 폭탄인데 얘는 그 V2 로켓입니다.
여러분 V2 로켓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미국, 그러니까 독일 폰 브라운. 예, 독일 그 로켓의 아버지라고 하는 폰 브라운 박사가 사실은 20세기에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로켓을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나치 히틀러 밑에서 돈을 받아서 무기를 개발한 것이 V2 로켓이고요. 이걸 수천 발을 그 영국으로 쏴가지고 영국 런던이 완전 초토화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2차 대전 끝날 때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결국 폰 브라운 박사가 아폴로 11호 달 착륙 성공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V2 로켓 실물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네.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제 잠깐 또 네, 채팅창에 제가 공유했어요. 네. 네, 주소는. 예, 주소는 여기 공유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우드바지 센터를 잠깐만 좀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굉장히 사진 찍어놔서 볼 게 많습니다. 이게 그 아폴로 11호 커맨드 모듈이죠. 예, 우주인들이 이거 타고 지구로 돌아온 거죠. 이거 얘기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린드버그. One of the most well-known pilots of all time is Yeah. Charles Lindbergh. What did Lindbergh do to become so it Yeah. flew? And Nike made a big decision. 그냥 Start- 건너뛰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and 건 others just accomplished something 이게 no other human 파리에 being 린드버그를 had ever done 받으려고 in 왔던 an airplane. 군파들입니다. 1927년도에 H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and was treated to a huge parade in New York City. 엄청난 일을 했던 거고요. 벨 엑스원 작동 방식도 제가 잠깐만 소리가 커서요. 잠깐만요. 소리를 그럼 어떻게 줄여? 여기 예. 박사님 소리가 안 들려서. 예. 소리를 좀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이건 미 공군 건데요. 포음석 돌파할 때 이 벨 엑스원 비행기입니다. 예, 척의 검. 비록 그러니까요. Captain Yeager was selected to test the top performance of this rocket-propelled research vehicle. He found this to be 이 a 비행기가 sturdy aircraft designed 이제 by 가다가 best 어떻게 pounds of fuel. 이렇게 Nearly one 타고 half 올라가서 of its 비행기에다 total 이제 weight 매달아 was launched. 가지고 Great caution must. With all four 테스트 다 해보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륙하는 건 아니고 이 비행기 큰 비행기 싣고 가서 모선에서 이제 모선에 싣고 이륙을 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얘는 이제 레이더로 추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벨 엑스원을 옮겨 타는 장면입니다. 공중에서. 아이고. 네, 공중에서 옮겨 타는 장면이고요. With a checkout of the launching procedure completed between Captain 이렇게 Yeager and the 해서 crew of the 얘가 B-29, 떨어집니다. synchronized timing begins. 5, 4, 3, 2, 1, drop.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시동을 겁니다. 점화를 해가지고 Scores of people connected with the X-1 flight program have expected the aircraft to surpass the 예, speed of 이렇게 해서 sound, 음속을 and maybe this is it. 돌파하게 됐었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게 X15, X15인데요. X15는 시속, 그러니까 마하 6.7, 그러니까 시속 7,274km까지 달렸던. 예. 건데 얘도 제가 동영상에서 요것만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었던 거에 제일 빠른 비행기. 최고로 빠른 속도로 달렸었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드바이즈 센터로 왔는데, 우드바이즈 센터 가면 바로 중요한 건 이 디스커버리호가 실물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퇴역하고 나서
일로 왔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드바지 센터 안에는요, 비행기하고 우주선이 270대가 이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역사적인 거는 바로 에놀라 게이라고 하는 그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처음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비행기가 실물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 얽힌 얘기들이 재미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다음에 SR-71 블랙버드라고 하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U2기가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얘가 한 대 맞아가지고 격추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사일이 아무리 쫓아도 이 미사일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정찰기를 만든다 해가지고 얘가 마하 3.3인데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LA에서 그 워싱턴 DC까지가 시차가 4시간이 있습니다. 시차가 4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그 홍콩보다 더 먼 지역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거리를 1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그 속도로 가는데 얘가 뭐 여러 가지 보여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SR-71 블랙버드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스미소니언의 미술품 얘기도 좀 해드려야 돼서 너무 급작게 건너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벤트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상 일단 스미소니언의 미술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소니언의 미술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그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미국 국립미술관입니다. NGA 버티어를 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운로드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작권이 걸려서 못하는 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동관 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서관이 있고 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네브라 다빈치의 초상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초상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인의 초상화를 그린 게 3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죠. 이건 이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미국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있는 지네브라 다빈치의 초상입니다. 이거는 그 이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담비를 아는 여인이 있는데 그건 헝가리에 있는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모나리자 전시를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최초로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1911년도에 모나리자를 도둑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태리 사람이 그걸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행방불명됐다가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 프랑스에서 절대 얘는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해놨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거 모나리자 좀 한번 미국에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게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이거 전시하는데요.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이것만 듣고 2만원 사람들이 이걸 전시를 보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나리자는 딱 3번 해외에서 전시를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미국에서 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우리는 왜 안 했느냐. 러시아에서 한 번 했고 그 사이에 거기 출장 오는 게 우리도 좀 뛰어들자 해가지고 동경에서 한 번 이렇게 3번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모나리자 이 보험 수가가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근데 보험 수가로 따져보면 1961년도 당시로 치면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지금으로 치면 한 1조 원 정도. 근데 아마 지금은 근데 더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어쨌든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네의 그 파라솔을 든 여인 이게 전부 3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시에 자기 첫 번째 부인하고 아들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이 인상파라고 하는 거가 왜 인상파인지 바로 빛이 투명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든 화가들의 이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물감으로. 근데 빛을 물감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빛은 환한데 물감의 삼원색은
그 빨강, 노랑, 파랑이잖아요. 근데 색을 섞어서 색깔을 만드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말하자면 색깔이 탁해지기 때문에 빛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이 휘두르는 것처럼 휙휙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우리 눈 쪽에서는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걸로 보여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바로 인상파 화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상파에서 인상파를 깨고 나온 화가들이 이제 4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빈센트 반 고흐, 그다음에 폴 고갱, 그리고 또 그 폴 세잔, 그다음에 조르주 세라, 이 4사람이 이제 후기 인상파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미국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3층이 링컨 갤러리입니다. 왜 링컨 갤러리냐면 바로 링컨 대통령이 이 건물에서 그 취임식을 했었거든요. 재선되고 나서.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이제 미국 미술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스미소니언에 있을 때 2006년도 1월 달에 백남준 씨가 타계했습니다. 근데 백남준 씨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스미소니언에서 이 작품을, 이게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하는 백남준 씨 작품인데 이 길이가 14m에 그 높이가 4.5m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그 전선줄만 1.2kg예요. 그런데 50개 주의 사회적 특징들을 전부 다 각각의 비디오에 담아서 이게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작품을 영구 전시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미소니언에서 백남준 씨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높게 평가냐면 2012년도에 백남준 씨 12월 달에 이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 전시를 8개월을 합니다. 8개월 하면서 그때 그 미국 미술관의 관장이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세기 미술을 양분한다면 전반부는 피카소가 주도했고 20세기 후반부 미술은 백남준이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20세기를 양분하는 작가로까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게 동영상이 없군요. 네, 그냥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에드워드 호퍼가 케이프 컷의 아침이라고 하는 가장 미국적인 것을 그린 미국 도시 속의 외로움을 그린 화가죠.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품도 있고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깔레 시민들, 여기에 가면 이게 그 허시온 뮤지엄의 조각정원에 있는데요. 허시온 뮤지엄에 가면 이 로댕의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이 깔레 시민들이죠. 그럼 깔레 시민들 얘기는 잘 아시죠? 네, 이 6명의 리더들에 관한 얘기인데 깔레 씨가 영국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저 배낭여행 갈 때, 처음 배낭여행 갈 때는 깔레까지 사실 배를 타고 갔어요. 지금은 이제 바다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영국이 이 1300년대죠. 1300년대 후반에 한 139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깔레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영국 왕이 침략을 했는데 이 깔레시가 11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도시라 금방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무너진다 싶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들 잡기만 하면 한번 이기만 하면 몽창 다 몰달시키겠다고 맘먹었는데 이게 그 깔레시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됐죠. 그런데 이 왕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살려달라 그리고 막 외교 사절들이 오고 막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너희 깔레시에서 제일 그 리더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 6명이 대신 와라. 대신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맨발로 겉옷은 다 벗고 그다음에 속옷만 입고 그리고 깔레시에 있는 모든 그 열쇠를 다 모아서 가지고 맨발로 걸어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요 6명만 내가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6명을 이제 회의를 하는데 깔레 시장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다 죽지 않아도 된다. 6명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그 6명이 누구냐? 누가 갈 거냐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사람, 오른쪽에 두 번째 보이는 이 사람 웨스타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들 이제 눈치만 딱 보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죠.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깔레시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신앙심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죽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할 거다. 그러니 내가 가겠다고 떡 일어나니까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다른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이 깔레시에서 제일 상속을 많이 받을 사람, 형제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이제 깔레 시장적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도 가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연대기의 저자가 다 그 순간을 기록을 했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두 사람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두 사람을 다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깔레시에 걸어가는데 자기가 몸에다 죽을 이제 밧줄까지 목에 메고 그러고 이제 간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왕의 그 왕비가 그때 만삭이었는데 이 필리포라고 하는 왕비가 그 왕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 만삭이 곧 이제 애를 낳을 텐데 저 사람들 지금 죽이면 왠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돌아와서 이 깔레의 영웅들이 됐는데 500년 후에 깔레시에서 로댕한테 이 영웅들을 기념하는 그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깔레의 시민들의 모습을 영웅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웨스타츄를 커다랗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보무당당한 영웅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로댕이 그러면 천재죠. 로댕이 딱 보니까 아니 내가 대신 죽으러 가는데 뭐가 좋다고 내가 보무당당하게 걸어가겠나.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냥 화가 잔뜩 나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미쳤지 왜 그때 일어났지. 저런 놈들도 다 살아있는데 내가 저런 놈들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갔을 것이다. 기운 없이. 그래서 이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하고 그렸는데 깔레에서는 거절합니다. 10년 걸려서 이건 완전히 완성을 했는데 그 동상 제막식 때 깔레 시민대표들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본질, 영웅의 본질도 다 찾아낸 그 로댕이 천재 아니겠나 이렇게 나타내는 바로 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여러분들 그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화 그 방점으로 이렇게 유명하지만은 이 사람이 또 큰 그 조형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거 3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하우스 원입니다. 이게 오바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바트가 뭐냐 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얘가 이렇게 보이지만 또 보는 각도에 이렇게도 보여요. 이거 동영상으로 잠깐만 제가 한 30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달라 보이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이 미술, 이걸 우리가 오바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작품도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리움, 삼성에서 만든 한람동에 있던 리움에 있었던 걸 제가, 이게 리움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술지되어 있던 사진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덕분에 우리도 이제 그 이건희 그 컬렉션 때문에 한국의 미술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 뭐 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 2시간에 또 맞춰주는 게 제 의무라서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진짜 많습니다. 뭐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다들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께 그 질문 내지는 여러분의 소감을 한번 몇 분 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